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드디어 이제 3단원 대한민국의 발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바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당시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활해 나갔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저항을 했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런데 마치 글쎄요,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같이 주어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선물같이 주어졌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방 직후의 우리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자, 지금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번, 이제 대한민국의 발전 1번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에서는 1번 광복의 날이 오다에서, 자, 역시 1번 광복의 날이 오다에서부터 4번 남과 북의 군정이 실시되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배경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이 됐었던 가장 큰 배경, 그 이유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연합군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패배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연합군의 승리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창기의 일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진주만 습격 사건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세계대전에 본격적으로 참전을 했고요. 미드웨이 해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밀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탈리아와 그 다음에 독일이 무너지고 나서도 끝까지 저항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원폭을 한 방 맞았었을 때 이 일제는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지금 당장 항복을 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가혹한 조건을 연합군이 내밀 것이다 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전황이 약간 좀 바뀌게 됐을 때 그때 항복하자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미뤄졌다가, 그랬다가 다시 한번 원폭을 한 번 더 맞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는 일본은 그 원폭을 두 번째 맞은 직후에 바로 항복을 해버립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보다도 이 일본이 좀 많이 버틸 줄 알았었던 미국, 그런데 일본이 너무 빨리 이때 당시에 항복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약간 좀 후에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때 당시에 민족의 독립투쟁을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때 당시에 연합군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카이로 선언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 시대 때에 이 카이로 회담 당시에 참여했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중국의 장제스였어요. 이 장제스가 근데 이 카이로 회담에 가기 전에 이때 당시에 바로 김구 선생님을 잠깐 만납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은 이 우리나라의 독립 문제를 카이로 회담에서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었었죠. 하지만 그것이 꼭 김구 선생님의 부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에 중국군과 그 다음에 조선군은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정말로 치열하게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일본군과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조선인들의 공로를 이때 당시에 중국이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 카이로 선언을 통해 가지고서 장제스는 실제로 이제 카이로 회담이 시작되었을 때 미국과 그 다음에 영국과 그 다음에 중국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같이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서 서로 얘기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미국과 영국은 중국 쪽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즉, 이때 당시에 일본의 식민지라 볼 수 있었던 조선이라고 하는 반도는 거기 옛날에 중국 영토가 가까우니까 일본의 식민지였던 곳이니까 그냥 중국 먹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 라고 해가지고서 중국에게 바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을 맡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장제스는
당신들이 좀 잘못 생각했다. 사실은 거기는 옛날서부터 우리 중국과 좀 독립적으로 또 다른 하나의 나라가 존재했던 것이고, 그 나라가 지금 현재 독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 중국과 열심히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들을 독립시켜야 한다 라고 얘기했고, 그 결과 사실상 독립이 인정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 카이로 선언을 통해 가지고서 바로 한국의 독립이 최초로 확인됐고요. 이후에는 포츠담 선언에서도 소련이 이제 같이 이 회담에 참여했었을 때 이 소련도 바로 조선의 독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여기서 한 가지 뒷날에 불씨가 올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했었었죠. 그것은 바로 뭐냐? 이 카이로 회담 당시 때에 독립을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독립을 할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하는 수준에 올라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적절한 정도로 이제 그 독립을 위해서 독립을 유예시켜 가지고 독립을 위한 준비를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걸 통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독립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들이 이때 당시 여기 같이 적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첫 번째 바로 연합군의 승리와 민족의 독립투쟁, 그리고 연합군의 독립 지치,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 독립의 커다란 배경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상황은 바뀌게 됩니다. 국내에서는요,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운형 선생 같은 경우에는 1940년대 때쯤에는 바로 일본이 곧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건국동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래서 독립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일제에게 발각돼서 잡혀 들어가셨었죠. 자, 그런데 드디어 갑자기 일본이 망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망하게 되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난리가 났어요. 거리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전부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서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고 다녔었고, 친일파에 해당됐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몰래 숨어 지내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심치 않게 각 지역에서는 일본인에 대한 보복들도 되게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긴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었냐면 당시에 바로 이 일본의 총독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인들이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잘못하면 다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바로 이러한 문제를 이러한 일본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그때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약간 좀 중도 좌파 계열 쪽에 해당됐었던 여운형 선생을 생각을 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들은 여운형 선생을 감옥에서 끄집어 내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조선인들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우리들이 그냥 일본으로 다시 그냥 무사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여운형 선생은 솔직히 일본인들이 뭐가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일본인에 대한 무분별한 그런 보복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런 보복과 그 다음에 사륙 뭐 이런 것이 일어날 수도 있는 과정 중에서 우리나라의 독립 자체가 이제 약간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방 이후에 바로 치안 같은 것을 일본인들이 전부 다 담당했었었는데 치안의 공백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여운형 선생은 일본 쪽에게 몇 가지 요구사항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좋다. 당신네들이 요구하는 것 전부 다 들어주겠다. 대신에 몇 가지 요구사항을 들어달라. 그것은 바로 뭐냐? 첫 번째, 몇 개월치에 해당하는 조선 사람들이 전부 다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놓고 가라.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즉시 전국에 있는 모든 조선인 정치범들을 전부 다 풀어줘라. 자,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바로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행정권들을 지금부터 우리 여운형 선생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거다란 조직을 만들 텐데 이 조직에게 넘겨라 라고 얘기했고, 일본 총독부는 그거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그 행정권 같은 것을 여운형 선생의 단체에게 이제 넘기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운형 선생은 바로 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게 됐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제가 항복하기 직전에 소련은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했었거든요. 때문에 당시에 이 소련군은 이미 한반도 내부에 들어와 가지고서 이미 한반도 북부 지역의 일부를 장악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미군 같은 경우에는 오키나와 같은 곳에서 열심히 일본군과 싸우고 계속해서 북진을 해 나가고 싶었지만은 지금 현재 너무 멀어 가지고서 제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북쪽과 그다음에 남쪽 지역에 북쪽은 소련군이 들어와 가지고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건 측면이 있었지만 남쪽 같은 경우에는 미군이 아직 들어와 있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때 당시에 여원영 선생은 그 사이에 힘의 공백 문제를 바로 조선인들이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서 하나의 정부 단체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바로 이 연합군을 맞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랬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분은 바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원영 선생과 그 다음에 중도 좌파입니다. 그리고 중도 우파 쪽에 해당됐었던 안재영 선생과 같이 손을 잡고서 좌우합작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는 그 순간 우리나라 스스로 이제 독자적인 국가를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각 지역에 있던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뭉쳐가지고서 각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바로 그들을 전부 다 흡수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건국준비위원회에 지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이른바 경찰력이 더 이상 없으니까 경찰력 대신에 각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게 하는 치안대를 이때 당시에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에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끝까지 일본인들에게 저항했었던 대표적인 단체는 바로 임시정부라는 그런 개념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미군의 경우에는 이 임시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뭐라고 할까 좀 경계심을 많이 갖추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임시정부는 당시에 바로 우리나라의 정부로서 귀국을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저께까지 같이 손잡았었던 미군이 이때 당시에 임시정부를 버려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현재 미군은 한반도를 점령을 한 것이지 해방을 시켜준 거라 볼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점령했었던 그런 토지 안에서는 사실 이쪽에 있었던 건국준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단체들 전부 다 정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딱 선언을 해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임시정부가 한반도에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남쪽에 있는 권력을 잡고 있었던 미군정이 경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김구 선생님에게는 바로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전부 다 정부의 자격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격으로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이걸 거부하게 되니까 비행기를 안 보내줘요. 자, 결과적으로는 해방된 조국에 어쨌든 간에 오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임시정부는 정부의 자격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격으로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임시정부가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김구 선생님은 기존의 조직들을 어느 정도 전부 다 수습해가지고서 자체적으로 임시정부 중심에 해당됐었던 이 한국독립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당을 만들어가지고서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해나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김구 선생님보다 좀 더 전에 바로 미국에서 좀 알아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이분은 바로 미국의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학위를 받았던 분이죠. 바로 이승만 박사. 이 이승만 박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생각했을 때도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었던 이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꽤 많이 지지했었던 측면도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는 당시에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되게 많은 환영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승만 박사는 나름대로 약간 좀 그 머리를 쓰는 것도 있었어요. 바로 미군이 이승만 박사를 만났을 때는 이승만 박사잖아요.
이승만 박사라고 하는 닥터라고 하는 그런 존칭 같은 것을 붙이는 것을 나름대로 좀 이용해 먹었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 저 콧대 높은 미국인들도 이승만 박사에게는 전부 다 닥터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이제 존칭을 붙이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승만 박사를 굉장히 많이 따르려고 하는 건 측면이 있었었고, 이승만 박사도 당시에 이것을 어느 정도 많이 이용해 먹는 건 측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예난 지역에 바로 조선 독립동맹이 있었었죠. 바로 기억날까요, 여러분들?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었었던 사람의 이름은 김원봉이 아니고 김두봉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바로 이 조선 독립동맹에 해당되는 그런 단체들은 사회주의 계열 쪽으로서 당시에 소련 쪽이 장악을 했었던 북한 지역으로 보통 이제 많이 귀국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남한 지역 쪽에서도 바로 일제에게 탄압을 받고 있었던 사회주의자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감옥에서 풀려나가려고서 본격적인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벌이게 됐었으니, 대표적인 단체 중에 하나는 전설적인 그런 이제 독립운동가 중에 한 명이었었던 박헌현 선생의 남노당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 그 남한과 북한은 어떻게 미국과 소련에게 분할 점령이 되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일제가 항복하기 전에 원래 소련하고 일본은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입장에 생각했을 때 이놈의 일본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 같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소련에게 계속해서 이 세계대전에 빨리 참전하라고 요구를 하게 됐었죠. 때문에 당시에 바로 이 소련은 솔직히 말해가지고서 좀 간을 좀 많이 보고 있었어요. 일본군이 굉장히 힘이 셌던 건 사실이기도 했고, 또 한 가지 불가침 조약을 스스로 깨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으니까. 하지만은 전황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본이 패배한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다 중간에 일본이 원자폭탄 2방까지 맞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소련은 바로 일본에게 전쟁이 끝나기 얼마 직전에 일제에게 이때 당시에 선전포고를 해버립니다. 그리고서 선전포고를 하는 즉시 북쪽에 있었던 이 만주국을 순식간에 몰락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반도 내부까지 들어와가지고서 일본군과 되게 좀 싸움을 많이 벌이고 있었지만, 이미 전쟁으로 지칠 대로 지쳐버렸었던 일본군의 경우에는 소련군에게 대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던 것이었었죠.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보다도 되게 빠른 속도로 이 소련군이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서 갑작스럽게 일본이 항복을 했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지만 미군은 그때 당시에 저 남쪽 지역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올라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련이 잘못하면 빠른 속도로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한다는 명목으로 우리나라 전역을 전부 다 장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미국이 한반도 내부에서 자국에게 바로 우호적인 정권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건 측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바로 이 미국이 나름대로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소련에게 편지를 보내요. 소련, 너희들은 당시에 38도선, 자, 38도선이 있는데 이 38도선까지만 일단 내려오세요. 그리고 나머지 38도선 이남 지역은 우리 미군이 좀 더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이 지역에 있었던 일본군을 전부 다 해산시키면서 바로 장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딱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소련의 입장에서도 당시에 전쟁이 끝나면 여러분도 혹시 아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독일이 망한 다음에 독일이 분할됐거든요. 동독과 서독 지역으로. 그래서 당시에 소련은 동독 지역에 해당되는 땅을 바로 소련 쪽이 관할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랬었기 때문에 당시에 일본에서, 사실 소련의 목적은 우리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었었죠. 일본에서 일본을 마치 독일과 마찬가지로 분할해서 일부 장악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던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당시에 바로 미국의 요청을 수용을 해요. 그래가지고서 정말 나중에 미국이 일본을 분할할 때에 어느 정도 소련의 입장을 들어주겠지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미국 말대로 정말 38도선 근처까지만 딱
장악을 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미국은 그 이후에도 한 달 정도 시간 지나가고 나서야 그렇게 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그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일본이 패망했는데 일본 총독부가 계속해서 이 지역을 통치해 나가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되게 아이러니컬하잖아요. 바로 그런 식의 문제를 해결해 줬던 것이 바로 여기 보이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일본의 통치 대신에 미국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전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내부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이라든가 정치적 혼란 같은 것을 일거에 정리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미군이 바로 한반도 남부로 진주할 때까지 우리나라의 정치 질서와 그 다음에 사회 질서를 유지해 나가면서 존재했었던 조직으로서 굉장히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드디어 이 미국이 남한도 진주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자 이때 당시에 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나름대로 머리를 썼습니다. 즉, 건국준비위원회는 정부가 아니잖아요. 건국준비위원회는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정부를 선포하고 정부로서 미군을 수용하면서 그들은 바로 우리들의 해방군이다 이렇게 딱 선언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은 미군이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임시정부를 인정을 해주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바로 독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건국준비위원회는 나중에 가서는 바로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를 스스로 칭하기도 해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우익계열 쪽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빠지시긴 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군정이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거 그냥 인정 안 해버린다고 얘기해버립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할 목적으로 진주했었던 사람들이었었는데 38도선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소련군은 북쪽에, 그 다음에 미군은 남쪽이 분할 점령하면서 이때 당시에 이 미군정은 군정, 즉 미국의 군사정부만을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라고 딱 선언을 해버리고, 기존에 있었던 임시정부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조선인민공화국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단체 같은 것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군에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됐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한반도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존의 정치단체를 이용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 국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남한 지역을 통치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이들은 이때 당시에 한 가지 아주 유력한 조력자를 찾게 되죠.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로 친일파였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에 미국은 여러 정치 단체들을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력을 주는 것에 굉장히 겁을 가질 수밖에 없었었죠. 자, 그런데 당시에 딱 보니까는 일제시대 때 최고급의 바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정부 체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던 일본 치하에서의 공무원이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친일파로 몰려가지고 전부 다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들이 현재 갖고 있는 행정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지식들을 바로 미군정이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도움을 주게 된다고 한다면 국가를 훨씬 더 쉽게 바로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거기다 또 발빠르게 이놈의 친일파들이 바로 영어도 또 공부했었어요.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미군정은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네들 생각에는 별 야심이 없다고 생각했었던 바로 친일파 계열 쪽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바로 미군정의 관리로서 임용을 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친일파 입장에서는 맞아 죽을까봐 무서워서 전부 다 숨어 있었었는데 난데없이 미국이 짠하고 나타나가지고서 그들을 전부 다 도와주는 형국이었다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안 되게 되는 첫 단추가 끼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미군정은 이 다음부터 상황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꼈었어요. 세계 제2차 대전이 딱 끝나고 나서 전 세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회주의 계열 쪽에 해당되는 국가들과 그 다음에 민주주의 계열 쪽에 해당되는 국가들로 갈라지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 쪽에 우두머리 국가로서는 소련이, 그 다음에 민주주의 국가 계열 쪽에 해당되는 나라 중에서 우두머리 국가에 해당되는 나라가 바로 미국으로 뭉치는 모습이 보여졌었어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반도 내부에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에 민주주의 국가가 등장하길 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하길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가 들어서기를 원했겠죠. 그리고 이 민주주의 국가가 들어서는 것을 지향했었던 세력이 바로 우리나라의 민족주의 계열 쪽에 해당되는 그런 단체들이었어요. 때문에 이 미국은 주로 민족주의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련의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미군은 자기 혼자서 우리나라의 기존의 모든 정치 단체들을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독자적으로 군정을 꾸렸다고 했었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었던 단체들의 상당수가 사실은 사회주의 계열 쪽에 해당되는 단체들이었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냥 맡겨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잘못하면 남한 지역에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소련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느냐, 이들은 딱 조선에 딱 들어오자마자 선포하기를 조선의 인민들이요, 그대들이 바로 독립을 쟁취했다, 우리들은 당신들에게 해방군으로 들어온 것이다 라고 딱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조선인들이 스스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나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미 북한 지역에서는 건국준비위원회의 북조선 분국이 현재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그 북조선 분국이 갖고 있었던 북조선 분국에 해당되는 단체가 바로 여기 보이는 인민위원회입니다. 각 지역에 있었던 그 인민위원회들을 그대로 이 소련 정부는 인정해줍니다.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소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때 당시 그 인민위원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바로 약간 좀 사회주의 계열 쪽에 해당되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소련의 입장에서는 북한 지역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개의 정치단체를 그냥 없애버릴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굳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감을 살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서 소련 군정은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 조선인들에게 바로 스스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미 군정은 소련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나쁘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를 시행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자국의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정의 경우에는 남한 지역에 민주주의 국가가 들어서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서 미군정이 직접적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북한 지역의 경우에는 바로 소련 군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위기상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냈던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모든 행정권을 넘기고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이 국가를 계속해서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지켜보고 있었었는데, 다만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에 사회주의 계열 쪽과 친하지 않았었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을 견제하면서 이른바 간접적인 통치를 이때 당시에 실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때 당시에 결과적으로 우리 한반도 북부 지역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세워지는 것을 사실상 북한의 정권이라 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보고 지원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바로 소련군이 들어올 때에 앞장서 가지고서 소련군과 같이 손잡고서 들어왔었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라고 여겨졌던 사람이 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북한 지역에서 떠오른 샛별처럼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여기 보이다시피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바로 이 북조선 지역의 사회주의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세력에, 즉 민족주의 세력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제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국가 자체를 점차 사회주의화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게 됨에 따라서 북쪽 지역은 사회주의가, 그 다음에 남쪽 지역은 민주주의가 세력을 점차 갖게 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 겁니다.
사실상 38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일본이 잘렸어야 되는데 한반도가 잘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볼 수 있겠죠. 이런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광복의 날이 오다. 반가운 1번 광복의 날이 오다에서 4번 남과 북의 군정이 실시되다. 자,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자, 배경에선 동감 1번 일제에 대한 연합군의 승리, 동감 2번 우리 민족의 꾸준한 독립투쟁, 네, 동감이 3번 연합군의 독립 지지가 있었습니다. 즉, 이 중에서 특히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확인했었던 회담이 바로 카이로 선언,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했었던 포츠담 회담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건국준비 세력의 등장에선요, 별표 1개 반, 빈칸에 적겠습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여기서는 동감 1번, 여운형 선생과 그 다음에 안재홍 선생. 여운형 선생은 중도 좌파, 그 다음에 안재홍 선생은 중도 우파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동감 2번, 민족주의자와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들을 규합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설립, 바로 좌우 합작을 하셨단 말이죠. 동감 3번, 치안대, 일종의 경찰 역할을 했었던 자체적인 그런 조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산하에 있었던 단체입니다. 이것을 조직하고 전국에 지부 설치 및 질서 유지하는 데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때 당시에 미군이 한반도로 들어오기 직전에 정부로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바로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스스로 선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인정을 안 해줬다는 문제가 있었었죠. 자, 그다음에 별표 하나씩입니다. 기타에서는 임시정부 박스. 자, 동그라미 1번 개인 자격, 빈칸에 적겠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하십니다. 정부 자격이 아니에요. 자, 동그라미 2번 김구, 빈칸에 적겠습니다. 자, 한국 독립당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승만 귀국 박스, 그 다음에 조선 독립동맹 박스. 이분들은 바로 예난에서 사회주의 계열이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회주의 계열이 바로 조선 독립동맹이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바로 여러 정치 단체들이 난립으로 전국이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남북의 분할 점령에서는요, 자, 먼저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때문에 밑줄 쫙 치고, 자, 북이 빈칸에 적겠습니다. 38도선, 38선이라고도 얘기하죠. 이것을 경계로 북쪽 박스 소련군이, 그 다음에 남쪽 박스 미군이 분할하여 주둔. 자, 동그라미 4번 군정의 실시에선요, 이거 잠깐 조금 중요합니다. 별표 2개. 미군정 박스. 사실상 우리나라를 점령지로 대우를 합니다. 해방자로서 활동했던 것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점령지 내의 모든 정치단체를 인정하지 않고서 대신에 바로 동그라미 1번 군정을 꾸려서 직접적으로 통치했었고, 동그라미 2번 바로 주로 민족주의 계열을 중심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바로 한반도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숨어 들어가고 있었던 친일파들을 적극적으로 기용을 해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국가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많은 반감을 일으켰던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소련 군정 박스 치겠습니다. 별표 2개. 소련의 경우에는 조선인들에게 통치를 사실상 좀 맡겼죠. 동그라미 1번 조선인의 빈칸에 적겠습니다. 인민위원회에 행정권을 넘겨 간접 통치. 동그라미 2번 북조선 임시위원회를 세우고, 자, 빈칸에 적겠습니다.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 혹은 사회주의 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인민위원회 자체가 약간 좀 사회주의 계열 쪽에 해당되는 성향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가지고서 사실상 굳이 개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결과적으로는요, 북쪽에서는 사회주의가,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바로 민주주의 국가가 만들어지려고 하는 토대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사실상 한 38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게 되는 상황이 고착화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바로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사실상 이제 본격적인 독립을 하게 되었었는지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